3항 정리해 봅시다. 과제 듣고 말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신이 남을 도와준 만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는 인천시청 조리실입니다.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의 음식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가져다 줄 찌개와 생선, 그리고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단원이 음식을 들고 찾아간 곳은 81살 장순자 할머니 댁. 병원 봉사활동과 환경미화 등 200여 차례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지만 혼자 사는 탓에 정작 제대로 된 음식 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순자 할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있는 거 대충 먹어야지, 끼니를 때워야지 그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천시 연수동에 사시는 77살 전진석 할아버지는 지난달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병인을 둘 형편이 못돼 애를 태웠었는데 인천시에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760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덕분에 자신이 봉사한 만큼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진석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안사람도 장애급수 2급이고 딸도 자식 키우고 그래서 부모 자주 찾아올 수 없으니까.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시 인구의 10%가 넘는 26만 명 수준.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자원봉사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간병, 차량 지원, 도배, 집수리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천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일리지를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부제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에서 김영수였습니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나요? 제가 지난 7년간 긴급 구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울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차원에서는 수백 개의 사회복지 NGO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는 1,000원짜리 링거 한 병이면 살릴 수 있고, 지진으로 무너진 산간지역 아이들은 2,000원짜리 담요 한 장이면 한겨울의 치명적인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1990년까지 우리를 원조했던 나라에는 국내에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40년간이나 한국을 도왔을까요? 분명히 그 나라에도 왜 한국까지 돕느냐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인 해외 원조를 받았으니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지금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채감이나 의무감으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든 다른 나라든 남을 도울 때는 기껍고 즐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지만 설사 같은 시시한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아이를 꼭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오지 여행과 긴급 구호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 대단히 고품질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품질 인정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항 세계 속의 나 들으십시오.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민철 씨,
금요일 저녁인데 데이트 안 하세요? 아, 네. 여자친구가 오늘 공부방에 봉사하러 가서요. 공부방요? 아,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 말이죠? 저도 대학생 때 해볼까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해보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대학생 때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 틈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 달에 10,000원씩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고들 하니까요. 어머, 그래요? 전 왠지 기부는 좀 많은 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홍수 때 전화로 1, 2천 원씩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나눌 것은 있다고들 하죠. 저도 이제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제10과 개인과 공동체 1항 이웃과 나 들으십시오. 민철 씨, 금요일 저녁인데 데이트 안 하세요? 아, 네. 여자친구가 오늘 공부방에 봉사하러 가서요. 공부방요? 아,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 말이죠? 저도 대학생 때 해볼까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해보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대학생 때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 틈이 안 나네요. 요즘은 한 달에 10,000원씩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고들 하니까요. 어머, 그래요? 전 왠지 기부는 좀 많은 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홍수 때 전화로 1, 2천 원씩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나눌 것은 있다고들 하죠. 저도 이제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까 봐요. 과제 2. 듣고 토론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나 환경 정책에 관한 협력을 모색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10대 그룹 CEO와 협력에 나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치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10대 그룹 CEO와 협력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번 협력으로 친환경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오늘 환경부에서 10대 그룹 핵심 CEO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과 기업 CEO가 주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들 고객과 만나서 환경 정책의 품질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외국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기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기업 경영과 환경 보존이 같이 상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황사가 온다고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황사 종합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상정을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못했고 이번 주에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자꾸 황사 종합 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늦어지면 환경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듣고 따라 하십시오. 제가 다녀온 곳은 아직 괜찮았지만 아마존의 다른 지역은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태가 참 심각하죠. 맞아요. 그동안 우리 인간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할 줄만 알았지 정작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근시안적인 판단과 무분별한 개발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지요. 우리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친환경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몸에 익혀야 해요. 환경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글쎄요,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인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작지만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항 환경보호. 들으십시오. 제가 다녀온 곳은 아직 괜찮았지만 아마존의 다른 지역은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태가 참 심각하죠.
맞아요. 그동안 우리 인간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할 줄만 알았지 정작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근시안적인 판단과 무분별한 개발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지요. 우리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친환경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몸에 익혀야 해요. 환경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글쎄요.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인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작지만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리에 씨, 얼굴이 아주 많이 탔네요. 아참, 이번 방학에 히말라야에 다녀오셨죠? 네, 꼭 한번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산을 자주 하시는 리에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산의 정기와 맑은 향을 느낄 수 있어 좋죠. 리에 씨,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위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까마득한 산 정상을 채 못 넘고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제9과 자연과 환경 1항 인간과 자연. 들으십시오. 리에 씨, 얼굴이 아주 많이 탔네요. 아참, 이번 방학에 히말라야에 다녀오셨죠? 네,
꼭 한번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산을 자주 하시는 리에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산의 정기와 맑은 향을 느낄 수 있어 좋죠. 리에 씨,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위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까마득한 산 정상을 채 못 넘고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길 건너 시립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수강료도 무료이던데요. 뭐 배우려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니까 뭘 좀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서 논술 강좌를 들을까 해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중급 과정은 끝내고 고급 과정이래요. 지도자 과정까지 마칠 계획이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멋있는 분이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평생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이항 평생학습. 들으십시오. 길 건너 시립도서관에서 이번 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수강료도 무료이던데요. 뭐 배우려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니까 뭘 좀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서 논술 강좌를 들을까 해요. 공부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구청 복지관에서 한복하고 조각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중급 과정은 끝내고 고급 과정이래요. 지도자 과정까지 마칠 계획이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열의가 대단하세요. 멋있는 분이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평생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 라디오 논평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학교나 가정의 체벌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보면 체벌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체벌은 교사나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나 적개심을 유발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울, 소외, 알코올 남용, 자살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체벌이 있더라도 자녀가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체벌 자체보다는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 관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사가 자기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교사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을까요? 이는 학생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교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했는지, 우리 사회가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가 없는 교육 환경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지요. 따라서 체벌에 대한 논의보다도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또한 교사는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면 체벌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드라마에서 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데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나 봐요? 존슨 씨 나라에서는 그런 말 안 쓰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예의가 없거나 인사성이 없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게다가 놀란 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비싼 교육비도 아끼지 않고 학원까지 보내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건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식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게
대다수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날마다 시간에 쫓기면서 밤늦게까지 책하고 씨름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 보면 상식도 풍부하고 재주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부에 쫓겨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여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고 대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로 인해 부작용도 생기고 있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고도 하거든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교육 덕분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들 하니까요. 제8과 삶과 배움 1항 한국인의 교육관 들으십시오. 드라마에서 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데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나 봐요? 존슨 씨 나라에서는 그런 말 안 쓰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예의가 없거나 인사성이 없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게다가 놀란 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비싼 교육비도 아끼지 않고 학원까지 보내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건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식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게 대다수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날마다 시간에 쫓기면서 밤늦게까지 책하고 씨름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 보면 상식도 풍부하고 재주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부에 쫓겨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여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고 대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로 인해 부작용도 생기고 있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고도 하거든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교육 덕분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들 하니까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에는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결혼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양가 부모님이 두 분씩 차례로 입장한 다음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것도 색다른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객들에게 양가 부모님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다른 입장은 다정하고 화목한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더 잘 살겠다는 뜻을 담는 것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읽는 이벤트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례 말씀 외에 각자가 결혼에 임하는 태도나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도록 합니다. 연애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서로에게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고 어떤 며느리와 사위가 될 것인지를 하객들 앞에서 다짐하는 것은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맹세가 될 수 있고 결혼식 후에도 그 편지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자세를 정리해 결혼 생활에 대한 생활 수칙 같은 것을 낭독하는 것도 하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겠죠. 하객 측에서도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신랑 신부의 하객들 중 한 명이 주례 단상에 나와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례를 대신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상관없이 신랑 신부에게 가장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객들 중 한 명이 편지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객들은 지루한 주례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좋고 신랑 신부는 하객들이 갖는 기대와 축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뜻깊은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죠. 마음 같아선 밤을 새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근데 조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전통적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겠군요.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만 한 후에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이항 한국의 의례. 들으십시오.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죠. 마음 같아선 밤을 새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생전에 저에게도 퍽 잘해주시던 분이셔서요. 근데 조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문객이 많으면 가족들이 초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엔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다 맡아 해주어서 그나마 수월해 보였어요. 전통적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겠군요. 그건 그렇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빈소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묵념만 한 후에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 좌담회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세방송의 김춘추 기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흔히 가족주의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족은 한국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가족에 대해 예전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윤주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족의 변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윤 교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우리에게 가족은 더 이상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가족의 일차적 의미가 제도보다는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혼 기피나 저출산, 이혼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의 위기라고 부르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거나 무자녀 가구 같은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동거나 공동체 가족까지도 수용하는 걸 보면 그렇죠.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 특히 여성들의 의식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성에 대한 욕구 변화도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혈연 중심의 집단적 가치보다 한 개인의 인간적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로 변하면서 미래의 가족은 결국 개개인의 네트워크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족은 해체된다는 건가요? 가족의 완전한 해체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진화된 형태의 가족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것은 필연적이고요. 해체가 아닌 진화된 가족 혹은 분화된 가족으로 바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정희 씨는 외동딸이고 집도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직장이 멀어서요. 집에서 다니자니 출퇴근 시간이 힘들고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만 나와서 혼자 살아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독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긴 하네요. 한국도 명절 때는 보통 고향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제7과 전통과 변화 1항 가족의 변화. 들으십시오. 정희 씨는 외동딸이고 집도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직장이 멀어서요. 집에서 다니자니 출퇴근 시간이 힘들고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만 나와서 혼자 살아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독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긴 하네요. 한국도 명절 때는 보통 고향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다음 그림을 함께 봅시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2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공책만한 작은 그림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22명인데 우선 여기 오른편 위쪽 가 부분의 중년 사나이를 보세요. 입을 해 벌리고 씨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윗몸이 앞으로 쏠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총각은 상투를 들었군요. 총각이 아닙니다. 수염도 안 난 걸 보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씨름판에 오자마자 팔베개를 하고 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씨름판이 한참 진행돼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몸이 힘들어서 누운 거죠. 시간이 꽤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부분에 있는 씨름꾼들을 보죠. 눈부터 바라보니
역시 당사자들의 눈이라 제일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뒷사람은 눈이 아주 동그래져서 두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앞사람을 보세요. 어금니는 악물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뜨리고 말겠다는 각오가 대단해 보이죠? 뒷사람이 틀림없이 졌습니다. 앞사람을 보십시오.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서서 상대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꽉 담은 입술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앞사람은 두 다리가 모두 튼튼하게 땅에 붙어 있는데 지는 쪽은 한 발이 들리고 다른 한쪽마저 들리려는 순간입니다. 그 오른손이 바나나같이 길게 그려졌군요. 화가 실력이 부족해 그렇게 그렸을까요? 아니지요. 이 손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사람은 왼쪽으로 넘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구경꾼들이 턱을 치켜들고 눈은 쭉 찢어진 채 입을 떡 벌리고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상체가 뒤로 물러나며 또 손으론 땅을 짚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 바깥에 있고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직접 씨름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경꾼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죠. 분명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유도나 씨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어느 한편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상대가 그리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는 않죠. 반대편으로 안 넘어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탁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뜨려서 한판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막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 전통무용을 관람한 소감이 어때요? 리 씨 나라의 춤과는 좀 다르지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저는 조금 전에 본 태평무를 가장 좋아하는데 리 씨는 어땠어요? 좀 느린 듯 하면서도 동작이 크고 우아해서 한복의 곡선미와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에 걸친 여백의 미랄까? 하지만 저는 태평무보다 사물놀이가 더 마음에 들던데요. 아, 사물놀이요? 관객들도 같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지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구나 꽹과리를 빠르게 치는 신명나는 몸짓이 한국 전통 예술의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번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던데요. 요즘은 전통 예술도 옛 것만 고집하지 않고 현대화하거나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대중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전통을 고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아요. 대중화나 현대화가 중요하니 어쩌니 해도 있던 그대로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항 한국의 전통 예술. 들으십시오. 한국 전통 무용을 관람한 소감이 어때요? 리에시 나라의 춤과는 좀 다르지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저는 조금 전에 본 태평무를 가장 좋아하는데 리에시는 어땠어요? 좀 느린 듯 하면서도 동작이 크고 우아해서 한복의 곡선미와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에 걸친 여백의 미랄까? 하지만 저는 태평무보다 사물놀이가 더 마음에 들던데요. 아, 사물놀이요? 관객들도 같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지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구나 꽹과리를 빠르게 치는 신명나는 몸짓이 한국 전통 예술의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번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던데요. 요즘은 전통 예술도 옛 것만 고집하지 않고 현대화하거나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대중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전통을 고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아요. 대중화나 현대화가 중요하니 어쩌니 해도 있던 그대로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은 한국, 미국, 일본의 드라마의 특성에 대한 강연입니다.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배경에는 가족과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는 뿌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 드라마는 가족 간 갈등을 푸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불치병은 한국의 사회상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위안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여 순수한 사랑을 더욱 추구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청자는 감정적인 장면과 대사에서 받는 풍부하고 강렬한 느낌을 좋아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은 이유도 모른 채 용의자가 됩니다. 이런 재난은 왜 일어날까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일반인에게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재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재난이고 행복은 이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시청자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재난이 해결되는 장면을 보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직장에서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가 많습니다. 일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식 히어로가 아니고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불치병이나 미국 드라마의 재난에 해당되는 일본 드라마의 특별한 설정은 주인공의 특이함인데요.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읽어버리는 주인공이나 햇빛을 보면 쓰러지는 주인공,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피아노 천재 등 특이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과정은 조직에서 소외되길 원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내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드라마는 인물 간 감정 대립이 크지 않으며 잔잔한 일상을 다룬 장면을 선호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오랜만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왔어요. 참여국이나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부산 영화제는 세계 영화제로 자리 잡은 듯 싶어요. 최근에 영화를 두루 관람하고 오셨다니 부럽네요. 뭐 눈길을 끌 만큼 특징적인 것이라도 있었나요? 한마디로 최근의 경향은 전통의 현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소재는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색다르게 다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소설 춘향전도 영화는 물론이고 뮤지컬과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역시 과거나 현재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소재는 변함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만화나 영화 등의 장르 간의 소통을 기획기사로 써볼까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난타도 사물놀이의 장단을 연극무대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연세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6과 대중문화와 예술 1항 한국의 대중문화 들으십시오. 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오랜만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왔어요. 참여국이나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부산 영화제는 세계 영화제로 자리 잡은 듯 싶어요. 최근에 영화를 두루 관람하고 오셨다니 부럽네요. 뭐 눈길을 끌 만큼 특징적인 것이라도 있었나요? 한마디로 최근의 경향은 전통의 현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소재는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색다르게 다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소설 춘향전도 영화는 물론이고 뮤지컬과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역시 과거나 현재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소재는 변함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만화나 영화 등의 장르 간의 소통을 기획기사로 써볼까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난타도 사물놀이의 장단을 연극무대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